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폭염과 열대야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네요. 밤낮 없는 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무더위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세계 곳곳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무려 47도를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여름 날씨를 자랑하는 영국도요, 40도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또 여기서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더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구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 쉽진 않겠지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방법들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농업 종합자금과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그리고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농식품부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서 앞서 말씀하신 농업 종합자금 중에 시설자금 그리고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그리고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금 중에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이 기일이 도래하거나 2022년 그리고 올해죠. 올해 1월 1일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자금도 1년 원금 상환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 농업 종합자금 중에 시설자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농업 종합자금 중에서 시설자금이라는 거는 원예 축산 생산업 그리고 고품질 우량 종자 개발 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첨단온실 신축 지원 사업, 농산물 가공 사업, 그리고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촌 관광 산업 지원 사업 등에 이제 지원된 자금을 말하고요. 후계농 육성 자금은 일반 후계농 육성 자금과 우수 후계농에 지원된 추가 지원 자금이 있고요. 또 귀농 창업 자금으로는 귀농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치 기간에 따라서 또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따라서 상환 연장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 유예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거치 기간에 있는 또 원금 같은 경우는 상환 유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유예 자금들이 대부분 상환 조건을 보면은 몇 년 거치 후 몇 년 상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치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거치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올 1월 1일 이후에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연체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원래의 상환 기일부터 1년 동안 원금 유예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상환기일 연장으로 인해서 이제 금액이 연장에 적용이 되는 금액이 한 2,070억 정도로 네. 이제 추정된다고 하고요.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 예정일 이전에 대출을 낸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달 21일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고가 됐었는데요.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범위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이 있는데요. 그 네. 시행령 제정안대로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부산물의 종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수산부산물법에 적용이 되는 것들은 조개류 중에 굴, 바지락, 네. 오분자기를 포함한 전복, 그리고 키조개하고 담치를 포함한 홍합, 그리고 피조개를 포함한 꼬막의 껍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개 껍질, 폐각이 재활용 대상으로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군요. 폐각이. 그러니까 조개류 껍질 이런 게 좀 대상으로 지정이 된 건데, 근데 조개류 껍질 외에도 수산부산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포함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수산물의 포획, 채취, 그리고 양식, 가공,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나 내장, 껍질 등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물고기를 가공하는 곳,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꽁치나 청어를 가공을 해서 과메기를 만드는데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어류 부산물도 이번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길 좀 희망을 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포함이 안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단 이 수산부산물법이 시행 첫 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인데요. 현재 현장에서 수요처를 확보하고 실제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정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는 향후 추이를 감안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별도로 수산부산물을 떼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이게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수산부산물을 떼어내서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재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완화되는 조치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수산부산물의 경우에는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네. 또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도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도 했는데요. 네.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보면은 이제 보관 기간은 30에서 120일, 그리고 보관량은 30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운반 차량은 4.5톤 이상의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완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반드시 악취나 침출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 이걸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간 내수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민물 가마우지, 이게 철새잖아요. 가마우지가 텃새화되면서 개체수가 늘고 있고 그 때문에 민물 어종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내수면 어업인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셨는데 환경부가 개체수 조절에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민물 가마우지 개체 조절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 지자체에 전달을 했는데요. 네. 내용은 묵은 둥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가지치기, 그리고 간헐적 간벌 등을 통해서 가마우지의 둥지를 없애거나 아니면 둥지를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식을 하려면 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둥지를 없애는 게 대책의 골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은 번식지 형성 전과 번식지 이후로 나눠서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네.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묵은 둥지를 제거하거나 천적 모형을 설치해서, 그리고 또는 공포탕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서 번식을 방해를 하고, 또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나 간헐적 간벌, 그리고 묵은 둥지, 그리고 또 나뭇가지 등과 같은 둥지 재료를 제거해서 다음 해에 둥지 짓기를 억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은 지자체가 알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피해 발생이나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네. 환경부가 마련한 개체수 관리 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은 대책이 마련된 건 다행이지만 직접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풍선 효과를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둥지를 못 틀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둥지를 틀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특히 이게 산 목숨을 죽이자고만 하기도 그렇고 또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분변에 의한 식생 파괴나 상수원 오염으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가마우지를 그대로 놔두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골머리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방법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가 어제 북한 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통일부가 어제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 간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일부는 검토를 거쳐서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 어민들은 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 자유의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 포승줄을 풀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어민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또 옆으로 이동하려다가 제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또다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모든 국가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라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 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본질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보복 수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선정적인 장면 공개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들이 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보도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은 자신이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장제원 의원에게 본인이 뭐라고 그랬다라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말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어제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라고 비판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등록을 마친 가운데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후보 등록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 정도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 파쇄하든지 접수하든지 그건 당에서 처리할 일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서류 봉투를 두고 접수처를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제도 관련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이 안전운임제, 이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네. 이 원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봤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네, 일단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299명이었습니다. 네. 그 전날보다는 14,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1배, 그리고 2주 전과 비교하면 4.2배나 많습니다. 네. 월요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10주 만에 처음인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나타나면서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이미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네. 한편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보다 10명 늘어나 81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1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현재. 네. 평균 금리가 지금보다 3% 오르면 3%포인트 오르게 되면 190만 명이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저 4%에서 최고 6.2%에 이르는데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2%포인트나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곧 내야 할 이자가 2배 가까이 그렇죠. 불어났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린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다음 달에는 이 금리가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오른다. 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646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 평균 대출 금리는 4% 정도라고 4%.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소득의 70%를 넘게 쓰는 사람이 140만여 명으로 그래요?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면 원금과 이자도 갚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만약 대출금리가 이 7%까지 올라가면 이런 사람들이 50만 명 더 늘어나서 아이고. 190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소득의 90%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사람들도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있는데 요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네, 다달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이상을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이른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만 18세에서 34살까지입니다. 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진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알뜰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직장인들의 세액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소득세 인하를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세를 줄여서 이 고물가와 경제 위기에 놓인 이 서민 중산층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건데요. 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지도록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고요. 또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그리고 유류세 인하폭도 확대하고 또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25%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가업 승계가 쉽도록 관련법을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계획이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갈수록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아질 텐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완화와 부동산세 개편 등에는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전면 반대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는데 이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을 이웃 주민들이 잡았습니까? 네, 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주민들에게 제압당한 뒤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4살 남성을 입건했다라고 그제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밤 10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 받은 후 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데요. 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피의자는 아파트 계단에 잠복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아파트 주민들이 뛰쳐나가서 이 피의자를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맨손으로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을 한 건데요. 네. 좀 위험천만하긴 그러게요. 했습니다만 그래도 덕분에 이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2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2차 가해가 횡행을 해서 학교 측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숨진 여성의 신상을 묻거나 사진을 찾는 등 이 도 넘은 2차 가해가 그러니까요. 이어져서 네. 유가족과 학교본부 그리고 총학생회가 공동 대응 TF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학교 게시판에 언론 보도 및 온라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비윤리적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다루는 모든 체계적인 제보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또 법적인 방안을 통해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을 묻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돼 또 무리를 빚고 있고요. 또 사진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학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또 이 새벽까지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글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익명이지만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네. 유럽이 엄청 덥다, 폭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외신이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불볕더위가 유럽을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자정을 기해서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사상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국은 여름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그 에어컨이 쓸모없는 가전으로 취급받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낮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 프랑스 기상청도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내렸고요. 네. 이 스페인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43에서 44도를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하고, 또 최근 5일간 이 폭염 관련 사망자가 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도 지난주 최고 기온이 이 47도까지 올라가면서 네.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50명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 산불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 큰 불길을 잡아도 폭염 때문에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스포츠 뉴스도 하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죠. 우리나라의 네. 우상혁 선수가 오늘 오전 사상 첫 세계 선수권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오늘 오전입니다. 9시 45분 치러질 예정인데요. 네. 이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을 합니다. 이미 지난 16일 열린 예선에서 우리 우상혁 선수는 공동 1위로 이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우상혁 선수는 세계 육상연맹과의 인터뷰에서 우승하고자 이곳에 왔다라며 목표는 2m 38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외신에서는 2m 35, 2m 37을 우승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상혁 선수가 이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오랜 꿈인 2m 38에 도전하는 짜릿한 장면이 연출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2m 38이 우상혁 선수에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 소셜 미디어 아이디가 U238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우상혁 선수가 키가 188인데 네. 이 자신의 키보다 50cm 높은 발을 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월 6일 우상혁 선수는 2m 36을 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멀리 있는 목표도 아닌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을 경기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저희가 뭐 해외 외신을 통해서 덥다는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너무 더운데요 요즘에. 네. 또 그늘은 또 좀 바람이 불면 좀 선선하더라고요. 이럴 때 또 작업들 많이 하시죠? 네. 지난주 무덥긴 했지만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예, 많은 일들을 좀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부쩍 또 제 농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야, 드디어 박영재 관장님이 연예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시게 라디오 듣고 지금 사인해달라고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인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옵니까? 네, 청취자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농사를 좀 도우면서 배울 수 있는 좀 기회를 갖고자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온 고등학생부터 주부들 그리고 네. 또 은퇴하시고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좀 알지 않으면 네. 농사를 좀 배워야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라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옛날로 치면 이제 공짜로 부리는 머슴살인데 관장님 머슴이라니요? 요즘은 인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인턴을 머슴에 비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 좀 불만 있습니다. 집 옛날에 다 머슴들이 다 공짜였잖아요. 양반들이 정말 나쁩니다. 예, 머슴들 좀 잘 챙겨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제 밭에는 이제 100여 점 정도 이상의 그 작물들이 심어져 있어서 네. 이 작물들을 좀 소개하는 일부터 하고 또 이제 작물 수확 시기라서 요즘은 한참 좀 수확을 해서 작물을 수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또 씨앗을 수확하는 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수확해서 깨끗하게 선발하는 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랑 함께하지 않는 일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좀 밭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인 네. 이제 밭 만들기라든지 풀 관리는 좀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밭 만들기는 네. 이미 만들어진 일항을 활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네. 안 하고요. 네. 풀 관리는 이제 가장 정교한 작업이라서 네. 자칫 작물을 다칠 수도 있어서 아직은 시키지 않고요. 조금 네. 숙련이 되면 좀 이제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인턴 끝나고 숙련이 되면. 그러면 요즘에 텃밭에서 어떤 작업들 좀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제 토마토 씨앗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는 이제 과육 안쪽에 과즙이 든 조그만 방들이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퇴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금빛 씨앗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렇죠. 과육을 잘라내고 과즙과 씨앗을 이제 그릇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씨앗은 자세히 보면 이제 젤이 끈적끈적한 젤이 둘러싸고 있어서 네. 젤을 벗겨내야 온전한 씨앗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젤은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또 벗겨내지 않고 있으면 씨앗끼리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떼어내다가 또 씨앗이 상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과즙과 씨앗을 그릇에 담아서 하루 정도 이렇게 두면 발효가 되면서 씨앗과 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체에 받쳐서 수돗물에 이렇게 헹구기만 하면 네. 젤과 과즙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씨앗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씨앗은 신문지에 펼쳐서 말리거나 네. 고온망에 넣어서 이렇게 말리면 아주 좋은 씨앗을 이제 채종이 완료가 됩니다. 토마토 씨앗 이제 얻는 방법이었고 그 네. 오이나 참외도 토마토처럼 씨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확합니까? 네, 오이나 참외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젤이 싸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토마토와 같은 방식으로 아하. 이렇게 씨앗을 수확합니다. 네. 흔히 이제 채종이라고 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채취한다. 채종이라고 하는 건데 씨앗만 빼면 그 과육 남잖아요. 네. 그 남는 과육들은 어떡합니까? 잘라낸 과육은 토마토의 경우는 이제 소금, 식초, 설탕 넣어서 케첩을 만들면 케첩. 됩니다. 네, 네. 좋죠. 요즘 이제 시중에서 구입한 토마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채종을 한 씨앗이라 하더라도 네. 원래 토마토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또 발화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종자 회사를 통해서 육종한 종자들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매년 종자를 구입할 수가 없죠. 이거 종자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매년 살 수 있게? 그래야 장사가 되죠. 야, 대단합니다, 이거. 예. 예. 네. 그래서 토마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은 종자값으로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년이요? 네. 이야. 그래서 텃밭 농사는 또 생태 순환을 지향하는 농사이니까 네. 씨앗을 직접 채종해서 종자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하는 법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배워두면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요즘에 장마가 참 길어졌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밭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서 7월에 파종해야 할 작물들의 파종 시기를 지금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땅이 질어서 밭갈이도 쉽지 않고 또 파종한 이후에 폭우로 씨앗이 떠내려가거나 그렇죠. 또 이렇게 밭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씨앗이 골아서 썩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네. 당근을 심으려면 발화해서 자라는데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려주지 말아야 비가 안 와야 되죠. 되군요. 예. 네. 그래서 또 당근은 또 햇볕을 받아야 발화하는 햇볕이 약간 비쳐야 발화하는 광발화성 작물이라서 네. 얕게 파종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라도 오면 정말 쓸려 내려가죠. 아니 그러면은 이럴 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여쭤봤더니 네. 당근을 파종할 때 무씨와 함께 섞어서 파종을 했다고 합니다. 무요? 예. 왜죠? 무씨앗은 3일 정도면 싹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당근 씨앗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당근이 발화를 해서 자라면 무는 솎아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뽑으면서 이제 당근 뿌리도 다칠 수 있어서 솎을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뽑아내지 않으려면 네. 가위로 무만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내면 된다고 합니다. 무야 미안하다. 목적이 당근이니까. 당근을 위해서 무가 헌신을 하는군요. 그러면 무 말고라도 함께 심어서 좋은 작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대파를 옮겨 심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파. 네. 예. 한 줄은 대파, 또 한 줄은 당근 파종 이렇게 해서 당근 씨앗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대파와 같은 향기를 나는 이런 향기 나는 물질들은 네. 당근 뿌리를 썩게 하는 당근 파리의 접근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네. 대파는 옮겨 심기를 잘해야 김장에 맞춰 크게 성장한 대파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7월에서 8월에 옮겨 심기를 지금 하니까 아무래도 당근 파종과 함께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쪽파도 이렇게 대파 대신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네. 쪽파도 대파와 같은 향을 내서 당근 파리의 발생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네. 또 넓은 일항에 쪽파 종근 한 줄 심고 당근 씨앗 한 줄 줄뿌림 파종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 당근 씨앗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쪽파 종근 준비할 때 어떡합니까? 쪽파 종근을 준비할 때는 마른 뿌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떼어내고요. 그리고 뾰족한 윗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심어야 좀 새끼치기를 많이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깜짝 퀴즈 관장님께 드립니다. 긴장하시네요. 네. 우리가 먹는 당근은 뿌리입니까? 줄기입니까? 네. 당근과 무는 대개 이렇게 뿌리로 알고 있죠. 뿌리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윗부분은 줄기고요. 아랫부분은 뿌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그러면 네. 줄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줄기하고 뿌리를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먹는. 정답은 둘 다였습니다. 무가 흙 밖으로 노출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 부분은 줄기입니다. 오. 예, 뿌리는 엽록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하얀색이죠. 아하, 그래요. 당근도 흙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줄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 당근 원래의 색을 내고 있는 게 뿌리입니다. 그래요. 네. 오. 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부부분이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맛있어. 막 김치 담가 먹으면 너무 맛있죠. 네. 네. 반면에 당근은 검붉은색으로 바뀌면 좀 그 부분이 씁니다. 맛이. 앞서라. 예. 그래서 당근이 자라서 노출되는 줄기 부분을 북주기를 통해서 흙으로 덮어주면 쓴맛을 없앨 수 있고 또 겨울이 돼서 이제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서리를 몇 번 맞추고 이렇게 수확하면 당도가 훨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요. 땅 속에서 캐는 작물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재배할 때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합니다. 엄청 즐거워하죠. 네. 땅 속에서 보물찾기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휴가 가시기 전에 아무래도 당근 파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상식을 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좀 풀어볼게요. 8057번님, 수박 참외가 초기에 잘 자라고 꽃도 피었는데요. 6월 하순 이후로 차츰 시들어가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이번 장마 후에 수박은 완전 말라 죽고 참외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네. 이 박과작물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장마철에 폭우가 와서 땅 일항에 이렇게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박이나 이런 박과작물들은 배수가 특히 잘 돼야 괜찮은데 요즘 이제 아마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 죽는 수박이나 참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22번님, 잘 크다 갑자기 시들어 죽는 토마토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처치 방법 알려주세요. 아마 이제 토마토 줄기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벌레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 벌레를 이제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거 그러면은 시들어서 죽어버렸으면 그거 다 뽑아가지고 어디 다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죠? 멀리 좀 버리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0961번님, 장마 지나고 채소들한테 흰색 가루 같은 게 붙어 있고 흰색 벌레가 뛰어다녀요. 그것도 목초액 희석한 걸로 제거가 될까요? 제일 뒷부분에 그 이명현 님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얀 가루 같은 게 아마 이제 미국 선녀벌레 약충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중에는 성충이 되죠. 네. 근데 이건 친환경 약재로는 사실은 좀 방제가 쉽지 않고 기피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뿌리면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로 이렇게 방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미국 선녀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약재도 잘 개발이 돼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약재가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5681번님. 저는 올해 도라지 파종했는데 잎이 쭈글쭈글합니다. 농약 살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도라지는 그 다른 병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작물이기도 한데요. 네. 네. 잎이 쭈글쭈글한 부분은 잎 뒷면을 항상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충이 조그만 미세한 벌레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하시고 아무튼 그 방제 방법을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도움이 많이 항상 나오실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보고 계신. 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호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고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강승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농업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걱정 마. 준비 다 했어요. 농지 영상이 유지되지 않은 폐경 농